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녹화하는 영정호도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한국 뉴스를 제가 좀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한국 이야기 잠깐 하면서 주변 국가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 세계 문명 수준이 어떻게 이토록 이제 퇴락해 가는가라는 것 같아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뭐 한국 욕하고 한국 사회, 한국 정치 욕했습니다만 요즘 뭐 미국 망가지는 거 보면은 너도 참 별 수 없다. 이게 뭐 선진국, 후진국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최근 현상들을 보게 되면은 인류는 진보한다라는 이런 믿음이 점점 이제 희석되거나 막 그런 현상을 목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미국 갔다 오고, 그다음 후속 조치들이 이제 차근차근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모디 총리가 미국에 갔었죠. 근데 윤 대통령이 가서 아메리칸 파이 부른 게, 노래 부른 게 상당히 화제가 됐던지 아마 인도 모디 총리가 미국에 가서 그런 이야기 했는 모양입니다. 나는 노래 잘 못 부른다. 그 미국의 팝송 같은 건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걸 했더니 모두 발언의 한글로 봐서는 아마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부른 게 아마 인도 전 세계에서도 다 아마 타전돼서 인지를 하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워싱턴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막 한미 핵 협의 그룹이라는 걸 갖다 만들자고 그랬죠. 그래서 핵 협의 그룹을 이제 만드는데 그간에 뭐 어떤 뭐 전혀 소식도 없다가 최근에 이제 커트 캠벨이 이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커트 캠벨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미 백악관의 인도 태평양 조정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이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도 이제 삼성의 로비에 노출돼 있었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너무 설치는 바람에 특히 오스틴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의 이제 군 관료들 심지어 이제 블링켄도 이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 말이 너무 나대는 게 아닌가. 지가 아무리 관록이 있다지만 직급상으로 이게 뭐 국장하고 실장 사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조정관인데 이게 마치 장차관처럼 좀 설치고 다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좀 견제에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또 까불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핵협의 그룹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의 하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간간히 좀 언론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과연 이제 확고한 어떤 보수 우파로서의 어떤 그 철학적 기초가 튼튼한가 이런 거 좀 의심스러운데요. 물론 이제 정치 바닥에 놀아놓은 놈이라 상당히 이제 화려한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게 남 앞에 나서서 뭐 좀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영어로 하면 플램보이언트한 그런 인간이죠. 근데 이제 바이든 정권 초기에는 뭐랬냐면은 미국과 중국이 공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화해 모델을 억지로 조성해 나가려는 막 이런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바이든 정부 또는 미국 전체 사회 국가에 이제 내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중 무드, 그 다음에 이제 디커플링 이런 정책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언급이었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여러 곳에서 또 질타도 받고 해서 이제 잠깐 좀 수그러들었다가 지금 다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중 공존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미중 두 나라가 싸움을 한다. 근데 싸움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변할 건가 하는 건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경쟁 구도가 누가 한 놈이 쓰러질 때까지 계속된다는 건 이제 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핵 협의 그룹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잃은 게 얻은 게 뭐냐 하는 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한간에 미국에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그거는 뭐 한국을 이제 친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 다음에 중립적인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이 핵 카드를 너무 일찍 포기했다. 윤 대통령이 호기롭게 우리가 상황이 악화된다면 전술핵을 갖다 도입하겠다. 그 다음에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 이런 운을 띄웠는데 그거 자체는 상당히 용기 있는 포석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너무 쉽게 그걸 또 포기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술핵을 도입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당장 뭐 옛날에 이제 그 뭐 비핵화 3원칙 같은 거 그와 유사한 걸 갖다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핵 개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갖다가 공개석상에서 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지금 되돌리려고 그러면 신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한국을 좀 안타깝게 보는 사람들은 야 이거 너가 굉장히 좋은 레버리지를 받았는데 윤 대통령이 그 발언하면서 미국의 정치 외교가 발칵 뒤집어졌다 이겁니다. 설사 그게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 그걸 가지고 계속 견지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냈어야 되는데 얻어낸 것보다는 포기한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핵을 도입하는 이런 문제 이런 데서는 좌파가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한국 의파들은 윤석열이가 하나 그냥 포기해버리면은 다 그게 또 동조해서 따라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좌파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치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 우파들이 아주 치졸한 또는 어리석은 그런 청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요거는 이제 그 배용준 최고위원님께서도 이제 여러 미국에 접촉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반기에 다시 한번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일단 이 핵협의 그룹을 갖다가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떤 아직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밀하게 준비를 한다 이런 것만 이제 언론에 나오는데, 하반기에 이번 여름인데 이것도 날짜가 안 정해졌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겠다.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담 하게 되면은 이제 한일 간의 어떤 그 캐묻은 역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제 이런 회동을 통해서 좀 희석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런 게 이제 하나 걸려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일 간의 통화 수합 이걸 체결하기로 하게 된 모양입니다. 양국의 이제 재무장관이 만나서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며칠 있으면 곧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일본이 한국 보고 통화 수합하자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한국이 답답할 때, 경제가 좀 위태롭다 싶을 때 일본에 손을 내미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본과의 통화 수합, 그 다음에 미국 달러와의 통화 수합 이런 건 당연히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이제 반일 정책을 쓰면서 지난 한 7년 동안 이건 전혀 이제 시도해 본 바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지소미아처럼 한일 군사 비밀 보호 협정처럼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로 이제 한국 그 보수 우파들 어제 저 대표님으로부터 좀 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정말 한심해서, 지난번에 왜 블링켄이 중국 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다. 뭐 때문에 갔냐? 그게 아마 민주당, 공화당 양쪽으로부터 지금 맹공을 받아봤던 모양입니다. 근데 한국의 언론 보도 실태를 보면은 블링켄이 거기 간다고 야 한국이 왕따 당할지 모른다. 미중 관계가 이제 완화 무드로 가기 때문에 한중 간에도 훈풍이 불지도 모른다. 요딴 소리를 갖다가 표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큰 신문 지면에. 자,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외교가에서 표면적인 외교관들이 회동하고 정상들이 만나고 악수하고 웃고 하는 거, 그게 현혹돼서는 곤란하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나 국제정치, 세계체제 흐름에는 두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층 구조라는 게 있고 더 밑에는 심층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마치 부분적으로 국제적으로 화해하는 것 같은, 어떤 측면에서 협력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근데 미국 재계에 또는 이제 CEO들이 중국을 계속 방문한다든지 이거 보면 마치 계속해서 미중 관계가 제대로 굴러갈 것 같은 이런 예상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심층에는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패권국가는 절대 이익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패권이라는 거, 그 권력은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항상 독점하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상 어느 제1위 국가도 제2위 국가가 패권을 나누고자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도 다르지 않다. 근데 이제 이 훈풍이 절대 불지 않는 거 보면은, 자, 블링켄 방중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미국하고 네덜란드가 7월 말에 대중 수출 규제책을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미 사전 승인 났다는 얘기입니다. 네덜란드는 사실은 디커플링, 디리스킹에 제일 먼저 동참을 했죠. 이미 올해 1월 달에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 예컨대 그 이제 노광기 같은 거, 그건 네덜란드밖에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주요 핵심 부품 장비들을 중국에 팔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아마 제도적 장치를 이미 마련한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이제 합해가지고 같이 협력해 나가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법 같은 게 올해 2월 달에 이제 추진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매월 어떤 중국의 압박 구도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법안, 새로운 이제 규제책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도 거기에 반발해서 새로운 개정 반간첩법, 국가안전법이라는 게 있는 게 요즘엔 이거 갖다 반간첩법이라고 이야기하더만, 보니까 엔티 에스피오나지. 이건 참 잘하는 일입니다. 이런 우리 회원들하고 이제 동지 여러분들께서 이 시진핑을 찬양을 해야 됩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 자, 툭 하면은 이제 보안 문제, 간첩 행위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거기 관광객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회사원들 괴롭히겠죠. 그런 빈도가 늘어나게 되면은 점점 대중 투자를 꺼리게 될 거고, 그래 되면은 중국과 서방세의 무역 국면은 점점점 단계적으로 줄어들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1966년, 76년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문화혁명, 그 시기에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자주 보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더 이상 제 찌질한 민족성 가지고는 이제 개방 사회로 나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인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 따라서 이제
점점점 투자처로서의 중국의 매력, 중국 시장의 매력이랑 떨어지기 때문에 급속도로 위안화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당장 오늘 내일 망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과거에 구소련 체제가 망했다고 해서 러시아 민족이나 러시아 국가라는 게 사라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단지 그게 이제 힘을 뺀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못하는, 그 다음에 미국을 따르는, 또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여러 나라들을 갖다가 괴롭히지 못하는 방해 활동을 할 수 없는 대표적인 한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중국이 마치 자체 안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법안이 오히려 중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점점점 세계 시장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될 일이다. 근데 여기 이제 대표님이 한국지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현상, 죽은 줄 알았던 트럼프가 계속 나타난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저분한 어떤 뭐 치정관계 얽힌 이런 문제들, 섹스 스캔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기소가 되고, 그 다음에 보안 서류, 극비 문서를 갖다가 들고 나왔다, 이런 문제 때문에 뭐 난리가 났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덕적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 트럼프 지지는 탄탄하다. 그래서 최근에 대표님이 이 발표하실 때 보니까 44%였는데 공화당 내 지지율이,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또 어떤 매체에서는 49%라고 그러더만요. 그 2위가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이 친구가 불과 1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게임 끝난 거죠. 공화당 안에서는. 그 다음에 전체 유권자 중에서도 거의 40%가 지지가,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바이든보다 더 많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나 어떤 그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대로 간다면 이제 공화당 지명을 받겠죠. 지명을 받게 되고 뭐 선거에서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심한 이제 보수를 표방하는 유튜버들, 블로거들 보면은 이걸 이제 환영하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건 과거에 몇 년 전에, 3, 4년 전에 트럼프를 지지하다가 바이든을 어떤 누르고 재선될 거라고 막 떠들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숨을 죽이고 숨어 있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거다 대놓고 이제 트럼프 지지 성명 발표, 그 다음에 트럼프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파의 입장에 있다면서 소위 먹물들이 이런 식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제 한심하게 짝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승부가 있었을 때 한국의 보수 꼴통들은 트럼프가 되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 세력들도 트럼프가 되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왜? 그게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딜 치면서 적당히 붙어먹고, 그게 자신들이 지금까지 쭉 해온 친중, 친북 노선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지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우파들은, 아니, 내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적인 좌파가 걔를 지지하고 있다? 그럼 반대로 나서야지. 웃기지 않습니까? 적을 이롭게 하는 짓을 갖다가 보수 우파 꼴통들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광화문에 가가지고는, 지금도 성조기 들고 가지고 트럼프 지지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는 목사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이런 트럼프 현상, 완전히 죽었던 걸로 알았던 트럼프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는 이제 미국 문명의 척도, 그걸 갖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미국 유권자들, 지난번 중간 선거 때는 어느 정도 미국이 이성이 작동했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도 이제 완전히 공화당과 트럼프가 휩쓸 줄 알았는데 별로 그렇지 않은, 그것보다는 이제 상당히 다른 이제 결과가 나왔었죠. 상원도 민주당이 계속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게 내년 대선에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아직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추세가 계속 진행된다면 이건 상당히 이제 한국이 우려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다음 대선에 만약에 우리가 우파 대통령을 다시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 트럼프 같은 놈이 있다면 한국의 안보는 전반적으로 대단히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건 굉장히 우려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 보유 문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핵 보유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핵을 우리가 보유하겠다. 물론 보유하기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그걸 하게 된다면 온 사방에서 이제 견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함으로써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최대 우망인 미국으로부터 뭔가 더 많은 걸 얻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적들한테 엄청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좌빨들은 트럼프 사건과 마찬가지입니다. 핵무기를 반입한다든가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 철저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걔들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좌파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오히려 좌파를 이롭게 하는 이야기를, 그런 결정들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 하게 되는,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지금 뭐 현상도 마찬가지고요. 이 우파좌파 한국 보면은 한국의 좌파들은 지극히 사악한 놈들입니다. 전 세계 제가 유럽에 10년 있으면서 유럽의 좌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만 아무리 그 사람들이 좌파의 어떤 기치라든가 좌파의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사고 있는 국가를 남한테 팔지는 않습니다. 결코 매국노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한국의 이 좌빨 세력들, 친중 친북한 놈들은 나라를 갖다 파는 놈들이 되겠습니다. 루카셴코 같은 놈들이죠. 그게 한국 좌파와 서구 좌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럼 한국의 우파들은 뭐냐? 지극히 한심한 놈들이죠. 머리가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지극히 사악한 놈들, 한쪽은 더듬수에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저 무지몽매한 인간들, 요게 우파입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악한 놈들이 이기죠. 그냥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요 최근에 이명박 박근혜 우파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저는 상당히 기적에 가까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파들의 조직력이라든가 현실 감각이라든가 전략 전술 그런 메커니즘을 운영하는 기법 이런 게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고질적인 현상들이 아직도 이제 해소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트럼프가 완전히 떠나버리면 문제가 다른데 트럼프가 다시 복귀하게 되면은 과거에 트럼프를 지지했다가 개망신을 당한 한국의 저 머리 나쁜 우파 군사 블로거들, 그 다음에 무슨 미국에 박사학위 받았다는 교수들, 정광 목사 밑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 다시 한번 기가 살아가지고 그거 봐 트럼프가 다시 되잖아 라는 식으로 자기 옛날에 어떤 그 잘못된 판단들을 갖다 합리화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북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좌파들이 평화 통일한다 무슨 뭐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기법들, 그런 시나리오들 그걸 갖다가 아무 가감 없이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마치 평화 통일을 반대한다 이러면은 전쟁광으로 비춰질지 모르니까 좌파들이 내세우는 그런 논리들을 그대로 따라가겠다. 이게 우파의 최대 약점입니다. 핵무기 보유라든가 남북 통일 문제라든가 그냥 통일돼서는 안 된다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통일 반대입니다. 김정하에서는 어떤 식의 통일 시도도 불필요하다. 오히려 그게 국가 이게 해악이 된다고까지 단정 지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수파들 어떻습니까?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서 사실은 이 우파들, 소위 보수가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랄까, 그런 관념이랄까, 정치적 성향, 정치적 정향, 이런 걸 갖다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하는 게 좌파들을 척결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혁명 21의 어떤 그 우리의 운동, 그 다음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활동이라는 게 그렇게 순탄한 과정을 거치는 않을 거다. 여러분들이 미리 아마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우크라이나를 하겠는데 그에 앞서서 잠깐은 이제 프리고진 사태를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페이크 뉴스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대충 다 맞아 떨어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게 한국의 어떤 그 조회한 주요 매체들의 어떤 그 분석하고 대표님의 어떤 식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심하게 보는 건 마찬가지. 이걸 아마 지금까지 여러 군데 이제 파편화된 그런 뉴스를 전달해 드렸는데 이 프리고진하고 바그너고르 문제를 다시 한번 원점에서 한번 되새겨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가 아무리 엉망이라 하더라도 러시아 헌법상, 러시아의 법 규정상 민간 군사 조직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조직이 지금까지 이제 암약해 왔느냐. 해외에서 활동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바그너그룹이 상페테르부르크에 자기 본사 삼성 건물 같은 큰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다가 명패까지 붙였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조폭 단체에 이제 간판을 붙인 거 똑같죠. 20세기 신세기파, 칠성파, 서방파 이런 거 다 간판을 갖다가 회사 건물에 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까지 존속에 올 수 있었으며 이렇게 수십 개가 이런 민간 군사 조직이 난무하냐.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의 이제 그 사회의 어떤 아주 저급한 수준을 반영하는 거죠. 야당이든 뭐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거기에 사법 제도가 이거 제도는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이번에 이제 프리고진이 반란을 했는데 1박 2일로 끝났습니다만 그런 반란을 이렇게 했으면 최소한 징역 20년 사형을 때려야 되는데 종신형이냐 그 수사를 종결한다?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수사 종결한다는 이야기가 불과 반란 있고 난 다음에 48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이걸 보면은 푸틴이 결국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바그너 그룹과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결국 바그너 그룹이 부패했다 뭐라고 터뜨리게 되면은 그러면 바그너 그룹도 당장 또 힙백 하겠죠. 야 푸틴이 또 같이 해먹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 제도에 없는 불법 조직하고 지금 이렇게 밀관계를 형성해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렇게 된다면은 바그너 그룹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쇼이구 같은 경우도 이제 국방장관이면서 자기가 직접 통괄할 수 있는, 자기가 직접 조정할 수 있는 민간 군사 회사를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이름을 대면 알만한 올리가르키들이 전부 그런 사조직을 갖다가 지금 운용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가라는 거는 물리적 강제력을 갖다가 독점하는, 그게 현재 이미 19세기부터 또는 좀 길게 잡자면 18세기부터 만들어진 근대 국가의 단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중세시대 이런 거는 사실은 용병에 가까운 거였죠. 그런데 그럴 때 국민구대를 완전히 바꾸게 된 게 실은 이제 프랑스 혁명, 그다음에 나폴레옹 군대가 가져온 이제 근대화의, 군사 근대화의 한 측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민간 군사 조직이라는 게 날뛰기 시작하면서, 물론 미국과 영국도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도 있고 부분적으로 중동전에 이제 참가했습니다만, 그건 엄연히 군 당국의 통솔을 받는, 군 당국의 지휘 계통에 따르는 부대였습니다만, 이건 이제 반란을 일으킬 정도의 군대니까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프리고진이 러시아 정규군과 일부 부분적으로 제휴해가지고 같이 난동을 피웠으면은 꽤 아마 더 큰 아마 효과가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프리고진이 이제 반란 있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음성 메시지를 내보내고, 그다음에 세 번째 7월 2일 날 또 음성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그다음 7월 3일에는 이제 음성이 아니고 문자, 텍스트를 보냈는데, 이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일단 간단히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7월 1일 날 음성 메시지는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이제 바그너그룹 추도 행사에 대한 사의 표명. 노보시비르스크가 이제 러시아 남부입니다. 코카사스에 가까운 지역인데, 거기에 대규모의 바그너그룹 장병들의 이제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서 러시아 폭주족 같은 극우파 애들이 이제 뭐 추도 행사를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의를 표명한다. 아마 그런 걸 간단히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의 행진, 지난번에 일으켰던 그 반란을 이제 정의의 행진은 러시아의 배반자들을 규탄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달성되었다. 일단 뒤집어 놨다 이거죠. 러시아 사회를 갖다 혁파하기 위한, 물론 이제 얘들도 깡패입니다만 지보다 더 사악한 깡패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장래에 전장에서 바그너 그룹의 새로운 승리 소식을 전하겠다. 그래서 이건 이 전장은 좀 추상적인 전쟁입니다. 이건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전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 내부를 갖다가 다 뒤바꾸기 위해서 러시아 내에 있는 반역자들, 쇼이구, 게라시모프, 그 다음에 그 푸틴에 대한 아첨꾼들, 이런 거 갖다 제거하겠다. 아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도 정말 한심한 게, 이 발언이 나왔을 때 미국, 일본, 독일, 뭐 호주 제가 다 체크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분석가들이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다, 바흐무트로 돌아가겠다는 게 아니다, 이것은 러시아 내에서 새로운 전쟁을 하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분석을 하는데, 한국의 어떤 주요 매체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죠. 쓰잘데기는 유튜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심지어는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로 가니까 거기에서 키예프 쪽으로 북쪽 전선을 새로 만들지도 모른다, 이런 한심한 분석들을 하는데, 아니 반란을 일으킨 군대가 다시 중화기를 지급받아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친다고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는 하겠습니까? 자, 근데 이게 이제 음성 메시지고, 그 다음 7월 3일 날, 그저께, 이거는 문자로 보냈는데, 이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 앞에 거는 음성으로 하고, 이거는 문자로만 보내느냐? 그 다음에 왜 유튜브처럼 이렇게 얼굴을 내보내지 않느냐? 이것도 좀 의심스러운데, 일단 7월 3일 날, 바그너 그룹은 특수군사작전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퇴거하겠다. 당분간 전투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 놓고는 이제 벨라루스로의 이동을 시사했는데, 이거는 아직 100%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루카셴코는 지금 왔다. 6월 28일 날 이미 뭐 바그너 그룹과 이제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왔다라고 하는데, 그건 100%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또 러시아에 다시 프리고진이 등장했다. 헬리콥터를 타는 모습, 모자 쓰고 이제 마스크는 했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이제 거동이 프리고진과 유사하다. 근데 이제 헬기를 탈 때 이제 손가락을 보니까 그게 또 뭐 가짜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프리고진의 네 번째 손가락이 이제 잘렸습니다. 그 겉머리가 뭐 이게 일본 야쿠자들처럼 뭐 손가락을 자를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이제 한 가지 의심스러운 거는, 그때 이제 프리고진으로 의심되는 그 인물이 지나갈 때 옆에 있는 보디가드, 이 보디가드는 원래 프리고진은 가장 이제 근접해서 경호하는 제1 보디가드하고 너무나 흡사하게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만약에 프리고진이 아니라면 왜 이런 쇼를 할까,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지금까지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벨라루스 이동하는 문제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2부에서 좀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일단 이번 러시아 사태 그 다음에 일단 중국 문제 그 다음에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가치 동맹이라고 우리가 떠받들고 있는 우리가 더 월등히 잘 살고 우리보다 우수한 정치 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서방 국가 이게 점점 한심한 수준에 우리가 유사한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과 유사한 그런 수준 이렇게 본다면 미국하고 러시아, 중국에 뭔 딱히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이 점은 좀 유치한 표현을 하자면 미국이 분발해야 됩니다. 트럼프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이런 짓거리를 계속하는 한 미국이 군사력 패권은 물론이고 문화적 콘텐츠 소위 말해서 사상과 이념과 그 다음에 어떤 사고 체계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지탱할 수 있는 인류 문명의 척도를 갖다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미국이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조소 섞인 비아냥을 받지 않으려면은 빨리 빠른 시간 내에 트럼프를 척결해야 됩니다. 자, 1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